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속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지방선거 원래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란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대구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이재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이재명 시대. 지금 국정 지지율 계속 높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각하의 뜻에 따라 지방선거도 싹 평정하면 지금 뭐 모았죠? 이제 행정권 가졌고, 그러고 사법 스톤 모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행정, 입법, 사법,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지자체장까지 다 모으게 되면, 파워 스톤 다 모았어. 아, 다 모았다, 이거. 인피니티 스톤. 이제 이거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다 모을 뻔 했다가, 살짝 뭔가 금각에 모였죠. 하나 못 찾았어.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지자체장 스톤도 오긴 왔는데 살짝 색이 좀 혼탁해. 살짝. 실제로 이번에 보면 일단 민주당이 휩쓴 건 맞습니다. 팩트는 휩쓴 게 맞아요. 근데 압승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보면서 결과를 전에 과정이 국힘이 정신 못 차렸다. 아니 지금 지는 싸움 같으면 그래도 될 만한 인물들을 뽑아야 했는데 공천을 뭐 저딴 식으로 하나 하는 걸 보면서 공천 과정에서 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비벼볼 수 있을 만한 지역들도 엉터리 공천을 해가지고 뺏긴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을 보면서 그냥 자조 섞인 얘기로 이참에 지방선거 완패하고 대구도 내주고 국힘 해체하자라는 얘기들도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이 그냥 쟤네들 저거 그냥 다 완전 박살나 봐야 정신 차리지라는 얘기들도 했을 정도였는데, 근데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네. 당대표가. 국힘도 이것도 이긴 거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진 거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질 줄 알았었던 이제 제일 초 접전지가 서울시였는데 거긴 진짜 대역전의 드라마였죠. 그냥 진짜 새벽까지 계속 지다가 막판에 이제 역전을 된 거고, 다른 데들도 결과가 뒤집혀진 데들도 있고, 장인 장모가 청양이 있거든요. 청양? 네, 충남 청양 분이신데 청양은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이제 75표 차이로 국힘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소중한 한 표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없는 데들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갔다가 또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또 구청장들도 많이들 생각보다 선방했다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민주당 구청장들이 했지만 국힘 구청장이 된 곳들도 있고, 이번 지자체장 선거를 다들 암울하게 봤었어요. 당연히 이제 다 휩쓸 거라고 봤었었고, 이제 그랬는데 선거 결과가 말들이 많았죠. 네. 사실 선거도 좀 논외긴 한데 지금 채팅창에 막 투표 관련해서 말들이 있기도 한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60년대생인데 이제 그 시절에는 다들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맨날 대학에서 이제 데모하고 최루탄 맞고 이제 그러던 시대였었고, 저희 어머니가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맨날 전두환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제 시위하고 그랬었었는데, 호원철폐 독재타도. 네. 군부 독재 타도 물러가라 막 이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선거 다음날 얘기하는 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투표는 하게 해줬다. 종이는 안 모자랐어. 그렇죠. 종이가 모자르진 않았다. 적어도 참정권을 해치진 않았다. 뭐 내가 조작을 했는지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투표는 하게 해줬다. 근데 아니 어떻게 21세기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투표도 못하게 해주는 세상이 말이 되느냐 얘기를 하면서 뭐 경로를 하셨는데, 네.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말세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나.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건데, 이건 문제가 맞는 것 같지만 뭐 더 얘기하면 이거는 부동산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결과가 어느 쪽에서도 썩 뭐 압승도 아니고 완벽한 패배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났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압승하면 당장 이번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네. 바로 강력하게 이제
규제할 거라고 저는 봤었었죠. 왜냐면 이제 어떤 규제가 나올까요를 물어봤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게 원래 지방선거 전에도 거론됐었던 게 장특공 폐지, 네. 비거주 1주택자 탄압 그렇죠. 얘기 나올 거고 탄압. 그쵸 맞죠. 비거주 1주택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실거주 안 할 사람들은 다 팔아야지 왜 보유만 해서 세제 혜택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의 SNS에다 올린 겁니다. 저는 팩트로만 얘기한 거고요. 네. 그러고 이제 또 얘기할 거 보유세 인상할 거고요. 다주택자는 이미 양도세 준 거 이미 시행됐지만 안 팔고 버틴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팔고 안 팔고는 본인의 자유인데 안 팔고 버텼었을 때 그것이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하겠다. 정확한 워딩입니다. 정확한 워딩입니다. 네. 이거 SNS 한번 이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무섭죠? 그러면 이제 7, 8월에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규제는 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다만 이 결과가 조금 애매하게 떴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애매하게 뜨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고 그러면 압승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 의견을 치부할 수 있죠. 민심이 곧 천심이다.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봐라. 민주당이 싹 쓸어가지 않았냐. 지금 이런 게 다주택자 규제 말도 안 됩니다. 장특공 폐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투기 세력의 앞잡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김재경 박사 저 투기 세력의 앞잡이, 건설사 앞잡이 이런 식으로 조합 앞잡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마귀한테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워딩들을 다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정확한 표현들. 이게 너무 표현 하나하나가 강렬해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제가 SNS에 다 캡처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적폐론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마귀론까지 나왔죠. 네. 좀 마귀라는 표현이 적폐보다 더 무서운 게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퇴마. 예. 퇴마. 그렇죠. 이제 잡귀야 물러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퇴마책이 나올 거고 이 비거주 1주택 신성한 실거주를 안 하는 그런 마귀들한테는 이제 마늘 던지고 십자가 던지고 해야겠죠. 마늘. 네, 그러면 이제 장특공 폐지로 갔다가 비거주 1주택자 때리고 보유세로 갔다가 또 때리고 다주택자들 분명 내가 5월 9일 전까지 팔려고 했는데 안 판 고의한 놈들은 이제 종부세의 매운맛을 한번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저는 바로 7, 8월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오니까 선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책 기조를 바꾸기에는 여러분들 정치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인정을 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과를 절대 안 하죠. 진정한 어른이면 조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뭔가 이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 범죄를 저질러도 당당하잖아요. 우리 후랭이님 전과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거든요. 요즘 전과는 하나씩 다는 게 그쵸. 요즘 미덕인 것 같아요. 4개 정도? 4개 정도? 네. 이번에 지방선거도 보니까 전과자들 아주 그쵸. 화려하던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한 2-3개 정도. 그쵸. 근데 이게, 제가 다른 전과는, 물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넘어간다 쳐요. 실수는 할 수도 있지. 근데 경제사범이나 성범죄자들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정치판이 썩어가지고 그런 범죄자들을 공천하는 거 보고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잘못들을 저질러도 절대 사과하지 않죠. 요즘은 더 당당해. 그쵸. 전과 있으면 뭐 어때?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지. 술 좀 마시고 운전대 잡을 수도 있지. 요즘은 절대 사과를 안 하는 사회죠.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기 1년 차입니다. 이제 1년인데 실수 인정하겠어요? 절대 안 할 거라고 전 보고 정책 방향성, 정책 기조 이게 바뀌면 뭔가 달라지는 건데 바뀔 거라고 보진 않았었고 다만 속도가 좀 바뀔 수는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원래 7, 8월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다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부동산 민심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사들도 나오는 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 부동산 민심이 승패를 갈랐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러면 민심이 별로 안 좋으니까 원래라면 압승했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소수 의견 딱 치부해보고서 강력 드라이브 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 7, 8월에 나오려고 했었던 게 지금 현재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5월 9일 전에 급매물도 있었다가 5월 9일 이후로 매물 잠김 다 되면서 바로 호가는 올라가긴 했지만
그 5월 9일 전에 제가 그렇게 사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도 안 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살까요? 아니요. 바로 앉은 자리에서 지금 불과 그냥 몇 주에서 한 달 사이에 호가가 그냥 아무리 못해도 몇 천에서 그냥 억 단위로, 몇 억 단위로 올라간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겠냐고요. 못 사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 눈앞에 그 급매물들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박살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엄청 올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라고 기사 떴더라고요. 선방했다. 선방했다.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추가 대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안 그래요? 아니 뭐 뭔가 혼란스러워야 뭔가 추가 대책이 필요한 건데 잘하고 있는데 뭐 잘 안정화돼 있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민심이라도 확 압도적으로 이겼었으면 바로 7, 8에 빵 터트리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선거 결과도 또 애매모호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7, 8월에 나올 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집값은 전 올라간다고 보는데 언제 올라간다고 보냐 이제 가을 이사철이 진짜 트리거가 될 거라고요. 진짜 전월세가 지금 다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매매 시장을 자극해서 하반기 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올라가면 명분이 생기죠. 집값이 문제예요. 언론에서 막 때려. 그러면 그때 가서 네 이럴 줄 알았다. 저 투기꾼들 때려잡을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비거주 1주택자 탄압 뭐 보유세 인상 이런 것들 아니 그때 나오지 않을까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7, 8월에 규제 대책 나올 확률이 99%로 봤는데 민주당이 압승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 보고서 일단 정책이 바뀌진 않겠지만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나올 확률을 60%로 봤어요. 그러니까 99% 확률에서 60%가 됐어도 그래도 저는 7, 8월에 규제할 확률이 그래도 더 높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7, 8월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것 중에서 제가 이거 캡처 보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 나왔냐. 보유세 많이 났다. 우리나라 보유세 낮으니까 지금 뭐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 부담 늘려야 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규제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부동산 세제 금융 조건 조만간 정리하겠다. 이걸 보면서 조만간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7, 8월 아닐까요? 네. 7, 8월 세제 개편안이 딱 7월 말에 보통 나오니까 그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할 것 같고 대통령 인식이 딱 이겁니다. 부동산 50%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나머지 50%는 뭔지 싶긴 한데 아무튼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럼 잘한다 50, 잘못한다 50. 아무튼 잘한다 5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알바 아니겠고 알바 아니고. 알바노 하면서 이제 50% 잘한다 하니까 나는 그냥 계속 하겠다. 내 쪼대로 간다? 네, 그렇죠. 와.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보면서 대통령 멘탈 대단하다. 지방선거 결과 보고서 한치도 흔들릴 수 없다.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다주택자 마귀들 탄압합니다. 할 것 같다. 그래서 7, 8월에 봐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지방선거 결과 보면 저는 일단 안 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연말이라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7, 8월에 그대로 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것 같다라는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 각하의 모습을 보고 대박이다.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가 될 것 같아서 정책 자문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다들 뭐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해봤자 2억 해주거든요. 이거조차도 이제 없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인가요? 전세 대한민국에 있는 특이한 제도다. 라고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세의 종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것들은 있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일단 이거죠. 바로 이제 부동산 카톡방에서 얘기들이 도는데 저세는 해로운 세다. 전세를 없애라. 전세를 없애라. 이제 그렇게 전세는 사라지고 모두 다 월세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갭 투자를 만들고 전세 가격 매매 금액을 펌핑 시켰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세 이제 없어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심플합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평생 월세 살든가 양자택일입니다. 전세가 없어져요. 그럼 월세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대통령님 화이팅 하시면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화이팅 하면서 우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월세 사는 세상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전세가 없어진다고 월세가 싸집니까? 더 비싸지죠?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이 OECD 통계를 보게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압도적으로 낮아요. 왜 낮으냐? 전 전세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물론 매매 금액을 어느 정도 펌핑하는데 기여한 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월세가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대비 월세 이제 수익률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매 금액 대비 월세 수익률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마포성동구 신축 아파트도 월세가 3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마포성동구 신축 대장은 지금 매매 금액 30억 돌파했어요. 일반적인 신축, 준신축들도 25억 시대입니다. 그러면 월세 300만 원 받아봤자 그거 뭐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냐가 아니라 전세가 대항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매 금액을 보면서 월세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 예를 들어 15억이야. 그럼 전세 15억을 갈래? 월세를 갈래? 의 선택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뭐 돈 있으면 전세 당연히 가겠지만 돈 없으면 월세도 괜찮네 하면서 가는 건데 전세가 사라지면 이제 기준 가격이 전세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전세가 없으면 실거주를 하려고 했었을 때 매수해서 들어가든가 월세를 살든가 양자택일이에요. 그러면 매매 금액을 보면서 저 금액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 사라지면 다 바로 이제 월세 쫙쫙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 해요. 진짜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진짜 큰 문제점은 이제 전월세 지옥이 열릴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고 말씀 항상 드리고요. 지금도 집값 거품이 다 빠져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각자 생각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요? 매매 금액이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일단 차치한다 치더라도 전월세가 올라갈 거는 눈에 보여져요. 그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지금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맨날 집 빠진다라고 하니까 사지 말라고 하겠죠? 또 한마디 물어보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얘기 잘 못할 겁니다. 이러고 있겠지. 그렇죠. 아무 말도 왜냐면 못해. 전월세는 올라갈 게 당연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다주택자 다 죽여버려요. 다주택자들 마귀잖아요. 이제 마귀 막 퇴마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해줄 수 있죠? 다주택자가 해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혹은 비거주 1주택. 아 그렇죠. 비거주의 주택. 뭐 똔똔이긴 하지만. 일단 무주택자가 공급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죠.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이 좋은 이유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외인과 기관이 없고 공매도가 없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공매도도 아니고 무주택자인데 전세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세 시세 10억인데 제가 반값에 5억에 전세 줄게요. 근데 난 소유자는 아니야. 저한테 5억만 주세요. 하면 그건 뭔가요? 사기꾼이죠. 전세 사기꾼입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아닌데 자기가 전세 공급하겠대. 그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1주택자는 내 집에 있는 거고 다주택자가 전세에 대한 유효 공급입니다. 뭐 비거주 1주택자도 공급이라면 공급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자기는 그런 다른 데서 전월세를 산다는 거잖아요. 전체 시장 총량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럼 유효 공급은 이제 다주택자가 해주는 건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 지방선거 보다 보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토론 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만에 대한 통계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서울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7%밖에 안 된대요. 생각보다 적네. 엄청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시장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7%가 다 캐파를 수용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전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공급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인지 이게 공생인지 아니면 그냥 악어의 눈물이다. 현혹되지 말아라. 진짜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저 김재경 박사는 다주택자 투기꾼들의 대변인이다. 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주택자가 사라진다 쳐요. 그래서 아무튼 나쁜 거야. 다주택은 나쁜 거야. 없어졌어. 그럼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줘요? 정부가 해줘요? 기업이 해줘요?
누가 해줘요?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민간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다주택자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 늘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근데 그게 뭐 되고 있냐라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단 다주택은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확 다주택자를 갖다가 퇴마에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가 그냥 피를 토면서 으악 하면서 퇴마당했어요. 거기 이제 부산물이 나오는 거죠. 세입자들이 저는 어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진짜 큰 문제다. 그래서 뭐 집값도 집값이지만 임대차 시장이 엄청 오를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도 집값 떨어진다라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전월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무주택으로 있어도 돼요? 월세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전세 보증은 더 올려줄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대답 못 하실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됐었으면 용적률에서 조합의 삥을 뜯어서 왕창 공공으로 좀 가져오려고 했었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왜냐면 뭐 택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태능을 언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용산을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면 그냥 상기 신도시를 100% 임대로 돌려버리세요. 그냥 그러라고 말하고 싶은데 본인들은 또 그렇게 못하죠. 진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임대주택 뭐 무슨 정비사업들 괴롭히지 말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세곡지구, 네곡지구, 자곡지구 거기 이제 그때 엄청 저렴하게 분양했었죠. 4, 5억에 분양해가지고 분양받은 사람들 이제 떼돈 벌었었는데 그 떼돈 벌면 딱 그 시점으로만 영향이고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곡, 네곡, 자곡이 100% 임대주택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살았다가 그 사람 퇴거하고 계속적으로 임대차 공급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상기 신도시 100% 임대주택을 해본다 칠게요. 그러면 임대차 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정부의 공공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냥 30%를 확 끌어올린다. 그러면 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지금도 LH 부채가 장난 아닌데 LH가 지금도 뭐 직접 시행하라고 하니까 분양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냐에 관련해서 LH 관계자분들도 좀 만나보면 대부분 다 스마트해요. 왜냐면 LH분들이 우리가 정부가 까라고 하니까 까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땅을 팔아야 그거를 갖다 보존하는 건데 다 끌고 가면서 임대주택 하라고 하면 그 부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LH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그냥 한편에서는 그냥 이제 달관하면서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부채 뭐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기 신도시를 100% 임대로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냐라는 거 일단 논의를 치고 진짜 임대 시장을 어떻게든 충격을 완화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꾸 서울에 정비사업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 이건 본인들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 삥 뜯는 건 쉽잖아요. 근데 본인 돈 들여서 임대주택 짓는 것도 별로 관심 없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정답 나왔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택지개발 사업들 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 인근의 양질의 지역에다가 교통망 깔고 임대주택 짓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월세 혼란은 우리 대통령이 다 알고 있으신 거예요. 의지가 없다. OECD 통계를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거를 평균으로 돌려야 되는데 좋은 거를 자꾸 평균으로 내려앉히는 거예요? 내려앉히는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외국 물 먹으신 분들 많잖아요. 보니까 내가 외국 유학생을 보니까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도 월세를 몇백만 원씩 냈는데 한국의 그 수도 서울의 월세가 너무 싼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 집 마련. 높으신 양반들은 다 내 집들 있잖아요. 네. 월세가 왜 이렇게 낮아? 왜냐면 이번에 지자체장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보면 그 지역구에 실거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서울에 내 집 마련 해놨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출마를 위해서 이번에 그쵸, 평택. 우리 조국 위원님 아니죠? 이제 위원 탈락. 될 뻔했던 될 뻔했던. 후보님께서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 뼈를 묻겠다고. 라고 했지만 2달 계약. 2달 계약했다고 욕먹으니까 1년. 1년 계약으로 네, 1년 뒤에 만기 연장 안 할 것 같습니다. 평택에 뿌리를 내릴 뻔했다가 평택 주민들의 민도를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를 안 뽑아주다니 실망스럽네 하면서 다시 서초구로 방배 삼익 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팔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조국 위원님이 될 뻔했었던 후보님께서는 그냥 떨어지면 다시 이제 서초구로 가실 것 같지만 우리 방배동으로 나의 고향 방배 이제 갈 것 같지만 네. 당선되신 이번에 지자체장이나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로 있으면서 서울에 자가 있는 거는 그러면 거기 내가 안 살잖아요. 모르죠. 가족이 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혹은 전월세를 돌렸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월세가 낮아. 월세 짭짤하게, 지금 OECD 선진국들 월세 보면 한 6, 700씩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월세 300만 원이라니 이거는 너무 낮다. 하면서 좀 부수입이 필요한 거죠. 선거 비용 얼마나, 부수입. 내가 지금, 지역구 관리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월세 600만 원 시대, 700만 원 시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월세 6, 700이 말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해외에 살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외국의 그 수도에서 장난 아니에요. 제 지금 동생 중에서도 뭐 자칭 외노자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이제 외노자로 가 있는데, 거기 도쿄에 완전 핵심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원룸에 있어요. 그 원룸 월세 얼마니? 라고 물어보니까 월세가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원룸치고는 조금 넓긴 하고 그래도 세긴 세다. 그 좀 위치가 직장 가깝다라고는 하는데, 보면서 월세가 200? 헐. 지금 우리가 서울도 월세 많이 올랐다 하지만 원룸 투룸들 보다 보면 지금 이제 막 신촌 주변이 월세 100만 원 넘어갔다 하면서 막 기사 뜨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오피스텔 월세들 몇십만 원짜리들 많거든요. 이제 마포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월세가 한 300만 원, 그리고 구축 아파트 월세가 한 200만 원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한국 주거비가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민들이 사실 이거 그럼 서민들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면 얘기 나온 거죠. 원래 서민은 수도에 못 살아요. 안 그래요? 누가 영국의 서민이 어떻게 런던에 감히 살 수 있습니까? 거기 무슨 하숙방 같은 데도 무슨 뭐 옥탑방도 월세가 무슨 뭐 100, 200씩 한다면서요. 그 코딱지만한 한여방 막 이런 데들. 한여방. 뭐 그런 데들. 뭐 도쿄도 그럴 거고 뉴욕도 막 그럴 거고. 아니 어느 선진국의 수도에 그 정상 상품군이 싼 데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엄청 싼 거예요. 전세를 없애면 진짜 원래 서민은 서울에 못 살아요, 수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통령께서 서민들 물 흘리는 거죠. 대출도 못 받게 하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 박탈, 주택담보대출 박탈 하면 이제 돈 없으면 서울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카톡방에서 막 이제 돌았었던 얘기 중에서 제가 너무 웃겼었던 게 있는데, 이번 서울시장 투표 누구 찍냐에 따라서 다음 지자체장 선거는 경기도지사를 투표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못 삽니다. 이제 경기도로 갈 채비 혹은 인천으로 갈 채비 하셔야 될 수 있다.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게 주거 문제는 예능이 아니라 다큐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전월세 지옥 하반기 열릴 것 같으니 안전벨트 꽉 매고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너무 늦기도 했거든요. 호가가 빵 한번 뛰어서 이게 지금 대출도 안 나와. 뭐 이미 호가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너무 노량진 30억? 진짜 이거는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격 자체가. 노량진 8구역이 원래는 6구역 25억 분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쳤다 했는데, 그렇죠. 8구역에 이어서 27억에 분양했고 뭐 확장 옵션 붙이면 거의 28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합원들이 동호수 좋은 거는 먼저 찍어가고 안 좋은 거를 일반 분양해요. 동호수의 차이만 하더라도 1, 2억. 옵션 확장비 고려하면 조합원들 거는 이미 노량진 30억 시대에 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버리니까 그 노량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서울의 신축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잘 보셔야 되고, 진짜 이제는 부동산 시장 대단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개발 재건축 일단 보는 게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일단 뭐라도 사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일단 내가 정비사업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지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뛰는 건 맞아요. 구축도 잘 안 오르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성 안 나오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 신축 구축은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분담 금액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 보다 보면 지금 분담 금액 어지간해서는 대부분 다 8억대로 가 있어요. 이제는 낮으면 6억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분담금 8억이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고, 이것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이 나오니까 가는 데들이거든요. 지금 사업성 떨어지는 데들은 진짜 분담금만 10억, 12억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지금 구축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 가격 차가 막 쫙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전 봐요. 왜냐면 분담금만 이제 진짜 사업성 안 나오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용적률 높은 애들을 분담금 10억, 12억 각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근 신축 아파트가 30억이야. 근데 구축이 20억이야. 그럼 그냥 신축 사고 말죠. 그거의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이랑 신축 가격이 쫙 벌어진 거고, 오히려 분담금 10억 낸다 하더라도 뭐 신축 30억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럼 굳이 왜?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신축이 더 띄워주던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구축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사업성 나오는 재건축은요? 라고 하면 사업성 나오는 재건축들은 이미 여러분들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라 비싸요. 거의 신축급의 가격으로 가 있습니다. 대지집은 넓은 데들은 진짜 지금도 막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데들 치고 99% 다 별로입니다.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데들은 안 물어봐요. 목동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여의도 어때요? 좋아요. 이촌동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압구정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압구정 들고 있는 사람이 박사님 저 재건축 어떻게 해요? 압구정 팔아야 될까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도 좋은 거 알아요. 분당 어때요? 분당 좋아요,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왜 맨날 물어보는 사람들 어디요? 일산 어떻게 될까요? 저 상계동 주공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고 막 그나마 철산 쪽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철산이 입지라도 이제 대지 좀 보면 애매한 데들 꽤 많습니다. 그래도 철산은 입지가 하도 괜찮으니까 철산은 좀 되겠지 하지만 항상 물어보는 거는 그 밑에 하안동 괜찮을까요? 그렇죠. 맨날 하안동 파세요. 저라면 안 삽니다. 왜요? 사업성 안 나오니까. 대지분이 몇 평인지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안동이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안동이 그럼 떨어질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말의 워딩 차이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방송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으면 그냥 앞뒤 딱 자르고서 구축 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재건축 다 안 된다. 근데 그거랑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 구축 아파트도 지금 다 오르잖아요. 오르는 건데 문제는 올라도 그 폭이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막 무슨 3억, 5억씩 뛸 동안 구축은 그냥 한 1, 2억 뛰는 거고,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똑같은 지역이라도 똑같은 마포구, 똑같은 성동구인데 예전에는 신축인 구축인 가격 격차가 뭐 2, 3억 나던 애들이 어느 순간 5억 격차가 벌어지더니 지금은 10억 넘어가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구축이 저평가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본인들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구축이 저평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재개발 재건축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결국 도시계획 박사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맨날 사업성 보는 게 제 일이거든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재건축이 되는 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냥 구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얘도 언젠간 신축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닌 거고, 그래도 뭐 구축으로 산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마포구가 좋아요. 우리가 마포구 구축도 지금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신축 아무리 얼죽신 해도 서울 외곽 싫어요. 경기도 싫어요. 그래도 마포구가 입지가 괜찮으니까 마포구 구축 살래요 라고 하는 선택이 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포구 구축도 올라가요. 왜냐면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마포구 신축 올라가는 가격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냥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단지 신축들은 다 4, 50억씩 지금 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반포, 압구정 이런 데들은 뭐 우선 70억, 80억 이렇게 가 있지만 여기도 강남이에요 라고 하는 단지도 있어요. 강남에도 20억짜리 아파트 있어요. 보면 나홀로 구축 구축 같은 것들. 재건축 전혀 안 될 애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살기 너무 좋은데 직주 근접성 최고인데 우리가 세대수가 좀 빠진다고 뭐 그러지 왜 이렇게 쌉니까? 저평가예요 라고 하는데 본인들만 저평가로 생각하지 남들은 별로 관심 없는 거죠. 남들은 이미 강남의 20억짜리 구축보다 마포 성동구의 30억짜리 신축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마포 성동구에 그냥 뭐 구축이라 한다 하더라도 서로 나홀로보다는 구축도 뭐 좀 대단지나 역 가까운 애들이 20억 가까이 평가해 주는 게 걔네가 차라리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 거죠. 시세는 대단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보라서 안 사는 거 아니고요. 남들이 사는 게 바보라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걔네들은 평생 안 오르냐?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전 학군도 필요 없고 그냥 강남 괜찮아요. 직주 근접성 하면서 살고 싶은
싶은 사람은 사도 돼요. 걔가 떨어지진 않겠죠. 뭐 이미 뭐 양극화가 워낙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걔네들도 올라갈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원구, 하안동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재건축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놀랍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주택자로 있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전월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있기보다는 어쨌든 내 집 마련해서 이제 월세 상승 방어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다 해가지고 뭐 진짜 사업성 나오는 데는 못 가고 애초에 하은동 물어본 것 자체가 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물어보는 맞습니다. 겁니다. 대출이나 돈이나 뭐 네. 여력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만의 상급지를 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돈 있으면 뭐 좋은 데 가고 싶지만 안 되니까 더 밀려나가기보다는 또 하안동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 내 최선이 하안동이면 가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 물어보지만 빌라도 난 진짜 돈이 안 돼서 아파트 구축도 못 가. 하안동도 못 가. 그냥 빌라라도 사야 돼. 그냥 빌라 전월세도 뛸 거기 때문에 그냥 빌라도 내가 욕심 안 부리면 내가 이거 빌라 사가지고 여기 재개발 신통 모아 해가지고 막 한 방에 막 5억 10억 땡기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빌라 사서 야 그래도 몇 천 원 올라가겠지 정도로 생각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투자하려고 하면서 뭔가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 이제 골로 가는 거고요. 그냥 적절하게 내 금액선의 최선을 찾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뭐 광명 철산자의 헤리티지도 그렇고 난리지 않습니까? 막 거의 뭐 20억 넘었죠. 광명도. 저 지금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하안동도 그 가격 상방이 올라갈 게 보이면서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될 수 있죠. 이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게 대지집은 낮은 데들은 분담금 지금 시점에서 한 10억 봐야 되고요. 10억? 그럼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맨날 보는데 지금 이주철거 들어간 애들 관리처분 수립하는 애들 보면 다들 분담금이 지금 다 어지간해는 다 8억대로 올라갔어요. 걔네들 사업성보다 그러면 본인이 더 좋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최소 8억은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더 나쁘죠. 그럼 10억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12억까지 오느냐?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안전진단 들어가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제 조합 설립해서 사업시 인가받고 관리처분 인가받고 이주 철거 한 다음에 착공할 때 분양 이제 공사비가 확정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동안 우리 대 이재명 시대에서 돈 더 안 풀까요? 더 풀 겁니다. 우리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 뿌렸죠? 전쟁 추경 26조 했죠? 또 내년 예산 이제 2026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를 돌파했는데 내년엔 더 올리겠죠? 내후년에도 올리겠죠? 5년 내내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닐 것 같고 이제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됐든 뭐 재난 지원금이 됐든 고유가 지원금이 됐든 아니면 그냥 지원금이 됐든 아무튼 간에 지원금 5년 내내 살포 안 할까요? 원래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까? 돈 계속 뿌릴 겁니다. 여러분들 치킨 한 마리씩 더 사 먹으러 계속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쿠폰 뿌려주잖아요. 저도 카드사에서 막 스팸 같아 무슨 뭐 신청하라고 카드마다 막 날라와서 속는새 치고 한번 눌러봤더니 대상 아니래. 아니야.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래. 아이씨 그 보내지 마. 왜 자꾸 무슨 카드사마다 다 날라와 해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5월에 종소세도 엄청 냈는데 자부심만 가져라. 자부심만 가져라. 그쵸.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이게 도대체 뭐 지원금이란 거는 받질 못하는데 네. 아무튼 간에 돈 계속 뿌리는데 그 물가 상승 생각해 보면 분담금 12억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답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원구 아파트 가격 33평이 지금 한 10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되는데 분담 금액차가 10억에서 12억 정도 나올 거랬죠? 그럼 집값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후랭이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신축 가격 다 올라가면 재건축 사업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성 나오려면 노원구 신축도 30억 시대가 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 집값 서민 내쫓는다 해가지고 막 지금 다 이제 인서울 신축 아파트 감히 서민은 들어올 수 없다. 30억은 들고 와라 해서 은평구고 도봉구고 노원구고 간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다 30억 만들어 놓으면 그럼 지금 노원구 주공아파트 집값이 10억, 12억 해요. 분담금 한 12억 내요. 그러면 거의 총매가가 아무리 못해도 22억에서 24억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30억? 딱 25억이면 애매합니다. 이거 기간 재건축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 돈 벌자고 안 해가 되니까 그러면 30억 정도는 돼야 뭔가 남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진이 없는 걸 떠나서 역마진이죠.
그럼 노원 30억이 되길 기다리면 진짜 이거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하안동도 마찬가지죠. 하안동 집값이 얼마죠? 한 8억 하나요? 8억? 네, 8억인데 분당은 12억이면 하안동 20억은 돼야 똔똔인 거고, 그래도 뭔가 남으려면 25억 돼야 된다는 건데, 하안동 25억 되려면 철사는 얼마란 얘기예요? 25억 되려면 철사는 30억 돼야겠죠? 그러면 저라면 하안동을 살까요? 철산을 살까요? 저라면 철산 살 것 같은데? 광명철산 살 것 같은데? 광명 아직도 싸다. 사람들이 광명 13억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라 보니까 광명 20억 갈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광명을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원구를 사는 게 아니라 노원구가 지금 분담금 내서 총매가 20억 넘어가면, 지금 20억이면 동대문구 신축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 청량리 역세권이 20억, 지금 이문희경이 18억 실거래가 찍었거든요. 그럼 동대문구 서대문구 갈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혹은 동대문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난 구축도 상관없어, 그럼 마포 송동구 구축 갈 수 있는데, 하다못해 강남의 나홀로라도 강남의 나홀로 구축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노원구에?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너무 꿈과 희망을 박탈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지만 제가 호불호를 좀 탑니다. 왜냐면 무조건적으로 전 좋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부동산 하락론자 중에서도 말은 하락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진짜 좋은 주택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정치인들도 맞아요.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지만 서초구 재건축은 절대 포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와대 대변인실도 보게 되면 아크로 그렇죠. 우리 장차관님들 보고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 보면 다들 다주택에 강남에 아주 화려한데, 그분들 근처 따라가시는 게 맞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분들 똑똑하잖아요. 우리 너네들은 표만 주고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나는 너네랑 같이 안 살 거야. 나는 빌라 안 살 거야. 나는 지방에 안 살 거야. 나는 서울이 좋아. 서울의 신축 좋아. 재개발 재건축 나쁜 거지, 나는 재개발 재건축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거야. 장미 아파트 비거주 1주택이지만 나는 소유하고 있을 거야.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것만 따라가도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 나옵니다. 하안동을 유력 정치인들 중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를 유력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들고 있는지. 노원구 출마한 국회의원도 본인 자가 아닐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게 이제 너네는 표만 찍어라. 나는 알지? 나는 사실 강남구청장 후보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 너무 꿈과 희망을 제가 안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전 진짜 싫어합니다. 전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말은 저 투기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고, 하지만 말은 어떻게 해야 인기를 영합이 되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럼 저도 진짜 김재경 박사가, 저희 투미TV 구독자가 16만 9천 몇백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투미TV 와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면 곧 17만. 네, 링크 영상 될 것 설명란에 같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저희는 이제 곧 17만이에요. 근데 제가 이대로 가서는 너무 재미없는 얘기들이니까 좀 재밌게 가려고, 재밌게란 표현 좀 그렇지만 나도 인기 영합적으로 가야겠다. 나도 하락코인 한번 터보겠다. 네. 집값 다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무주택에 박수 치겠죠. 야, 저 김재경 상승론자가 드디어 하락을 외쳤다. 드디어 끝물이 왔고 나면 막 이제 으쌰 가자 하면서 이제 투미TV 구독자 막 20만 돌파하고 30만 돌파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이제 김재경 투미TV가 이제 드디어 저 부동산 앵무새가 정신을 드디어 차렸구나.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기분 좋지. 예, 우리 무주택자의 힐링 캠프를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고, 또 그러면 상승론자들이 제 영상들 또 좋아하냐? 전 상승론자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줄 뿐이에요. 왜냐? 제가 그냥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분 좋죠. 저한테 자꾸 박사님 여긴 어때요? 할 때 하안동 좋아요. 노원구 좋아요. 일산 좋아요. 부천 좋아요. 지방도 좋아요. 청양 사세요. 이런 얘기하면 좋죠. 청양은 제가 다른 지방 얘기할 수 없어. 우리 장인 장모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근데 다 사라고 하면 그게 투자인가요? 우리가 생숙도 사라고 하고 지산도 사라고 하고 지주택도 하라고 하고 분양형 호텔도 하고 분양형 호텔도 하고, 저는 그거 하면 돈 받습니다. 안 그래요? 저한테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빌라 광고 한번 해주면 그냥 투미TV에 영상만 한번 올려주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도 그냥 바로 3천만 원 꽂아주겠다라는 제안도 들어봤었고 다 거절했고요. 이야.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 내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데 그렇게 쪼개기 하는 거를 내가 옹호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거기까지는 그러려 했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 쪽에서 저한테 제안 온 게 일단 여기 하이엔드 오피스텔 좋단 얘기를 대놓고 안 해도 된다. 그냥 이 동네 다로만 줘라. 여기 동네를. 우리 강남 여기 좋지 않냐. 입지 분석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만 해줘라. 이 오피스텔이 뭐 가치 있다 없다 얘기는 말고 어쨌든 여기 강남 좋은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뤄주면 8천만 원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이야. 제가 그때는 진짜 순간 머리가 와 계산을 할만한가 안 한가를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거절했는데 그리고 멋있다. 영상만 찍어도 8천이고요. 하나 팔릴 때마다 주겠다라고 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다. 아무튼 진짜 제가 그냥 멘탈 순간 부여잡고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그런 거 분양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소신껏 움직이니까 그 시행사 대표가 김재경 소장을 꽂아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온 거였는데 제가 그냥 거절했거든요. 그러면 돈 벌려고만 하면 다 좋다라고 하면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제 소신껏 제 돈 못 넣을 만한 것들은 전 추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면 소개 한번 8억이다. 8천이 아니고 8억이다. 8억이면 8억 정도면 한번 걸어볼 만하잖아요. 8억이면 하여튼 네 일단은 어디 갔어 내 8억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8억을 누가 준다 해야 상승이라고 얘기를 해도 다 찬사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다 좋아요 라고 이제 박수를 받는데 저는 걔는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요 라고 하니까 걸러지는 쪽에서는 갑자기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너가 뭔데 박사면 다 알아? 에이씨 우리도 개발 계획 있고 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안 올라간다가 아니잖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재건축이 진짜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사업성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그래도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꿈과 희망만 주워놓고 나중 가서 안 되면 제 탓할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사람이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사람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쉽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실제로 항의 전화 온 적도 있고 어디 모 분녀회에서 아니 어디 좋은 지역 얘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나쁜 지역 사례로 왜 자꾸 우리를 드냐 라고 하면서 항의 전화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인가요? 그냥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답정 넣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제발 여기 좋다고 말해줘 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정확한 질문은 저 얼마 있는데 어디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얘기하기 좋아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세요?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어때요는 이미 거기 사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앞에서 제가 포기하세요. 계약금 포기하시고요. 아니면 빨리 던지시고 빨리 갈아타세요. 라는 얘기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면전에서 막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예 진짜 대놓고 상담료까지 내면서 상담 오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왜 이게 사업성이 어떻고 어떻게 가야 되고 방법들을 얘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실 그냥 얘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좋게 생각하시면 그냥 본인 소신 믿고 가세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박사님 틀렸어요. 여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팅!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응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 인생 베팅, 여러분들 투자는 자기 판단하에 하는 거지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왜 자꾸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본인이 그 정도의 소신 있으면 믿고 투자하세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나고 보니까 김재영 박사 말이 맞다 하면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 쪼대로 가시면 되죠.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해드리는데 재건축은 좀 더 상대적으로 분석이 쉬우니까 재건축은 제가 대지집은 12평 기준으로 보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12평. 대지집은 12평. 이게 뭐냐면 33평이 평균 대지지분이 12평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현재 대지지분이 12평이다. 그러면 모든 세대에 33평을 지으면 일반 분이 없단 얘기예요. 그럼 분담금 파티 열어야겠죠? 분담금이 막 그냥 이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일반 분양 안 나오는 겁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종상향 공짜 아니에요. 기부 체납하면서 땅 빼앗기고 임대주택 때려짓고 임대주택 원가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답이 안 나오는 데들 많고요. 그러면 대지집은 20평이면 다 되나요? 라고 하면 단적인 비율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일산과 분당 비율을 많이 하는데, 분당은 사업성 좋은 걸로 유명하죠. 분당 보면 대지집은 20평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일산도 보면 대지집은 20평 정도 해요. 일산 사업성 없다고 들었는데 왜 대지집은 20평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몇 평 이상이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고요. 지역마다 다 다른데, 왜냐면 이제 대지집은 12평 이상이 남는 거니까 이걸 일반 분양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지집 20평 넘어가면 통상 괜찮다라는 식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럼 8평씩 남은 걸 십시 일반 모아가지고 그걸 일반 분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이랑 일산이랑 대지집이 똑같다는 얘기, 일반 분양 세대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분당에서 일반 분양 세대가 300세대 나오고 일산에서 일반 분양 세대가 300세대 나온다고 칠게요. 네. 분양가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분당에서는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까요? 30억? 30억. 30억 가능할까요? 네. 30억 하면 비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노량진도 이제 30억 시대 다 왔습니다. 분당도 우리가 분당인데 30억 못할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산에서 30억 분양 가능할까요? 지금은 조금. 지금은? 앞으로도? 모르죠. 언젠가. 아까 노원군도 30억 되면 재건축 사업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원구 30억 시대 오면 되는 것처럼 일산도 30억 시대 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 오냐라는 거는 모르죠. 네. 이제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일산에서 20억에 분양될까요? 15억은 될까요? 10억 정도는 받아줘. 이제 15억 정도 되면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라고 생각하죠? 네. 그럼 이제 15억에 했다라고 치면 이미 여기서 봐도 분당은 30억 보는데 일산은 15억 분양가를 보면 일산이 분당의 사업성의 반토막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공사비를 일반 분양으로 충당한다라고 하면 분담금이 제로인 거고,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애들도 그게 안 돼요. 한강벨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그게 안 돼요. 공사비가 워낙 올라서. 그러니까 부족한 자금을 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이 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분당은 분당 금액 몇 억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산은 그 부족분이 좀 남다를 것 같죠? 네. 그러면 분당 금액이 제가 아까 10억, 12억 얘기한 게 과언이 아닌 거죠. 진짜 분담금 파티네.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선도지구 카테고리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똑같은 맥락인 거죠? 아니, 선도지구 가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선도지구 돼도 우리가 사업성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싸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분당 말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선도지구들은 어떻게? 그나마 괜찮은 게 평촌. 분당 다음은 그나마 평촌이고요. 네. 그 외로는 현재 시점에선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자들은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왜냐면 정부가 그대로잖아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달라질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는 했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들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지자체장이 쥐고 있는 건 인허가권이죠. 인허가권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들 입장에는 진짜 드디어 됐다, 살아남았다 라고 된 거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들은 이제 꽃길만 남아있냐?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뭐냐면 이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던 게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라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공약 이행하고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몇 개 없었거든요. 이행하고 있나요? 공약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공약 이행률이 딱 하나 빼고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뭐만 공약 지켰냐면 대출 규제 하겠다만 지켰고요. 그 외로는 수요 억제 정책 안 하고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안 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안 되고 있죠. 초고가 주택 억제 규제 중심에서 이제 서민주택 공급 위주로 하겠다. 안 되고 있죠. 다 반대로 가네. 네,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부동산 공약 최대한 아꼈어요. 아끼고 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몇 개 안 한 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야. 자,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답 나오는 거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말은 활성화인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지금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하고 있죠. 지금 투기거래지구 지정했죠. 아니, 저는 그전에도 이제 후랭이 TV 나와서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저는 이 두 정책도 분명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부동산이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 약간 서킷 브레이커 거는 것처럼 걸었다라고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투기거래지구는 걸었으면 안 됐다는 얘기들을 하는 게 투기거래지구의 효과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 대출 규제에 대한 사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실거주해라, 다주택자 사지 말아라에 대한 사항. 근데 투기거래지구는 뭐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여기 다 묶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5년 재당차 금지, 조합원치 이양도 금지, 이게 다 투기거래지구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왜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생각 있으면 규제를 안 해야죠.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한 건가요? 재개발 재건축을 기본적으로 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데? 그럼요. 그리고 그놈의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 폐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안동이나 제가 상계동 얘기를 했었었고 일산도 얘기를 했었었죠. 얘네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임대주택 매입 가격도 현실화해주고 그냥 인센티브 팍팍 주고 기부 체납 줄여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팍팍팍팍 해준다. 그러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규제 완화 해줄 것 같으신가요? 전혀요. 네. 5년 내내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갈 수 있는 데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되었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해준대요. 근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인허가권이에요. 그럼 인허가 접수가 됐었을 때 인허가를 해주겠죠. 근데 애초에 조합 내분이 생겨가지고 이거 한이 많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인가를 어떻게 내줘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들은 가겠죠. 그러니까 즉 박원순 10년 때랑 비교해보면 딱 되는 건데 박원순 10년 때 목동이 사업성 없어서 못 갔나요? 여의도가 사업성 없어서 못 갔나요? 강남이 사업성 없어서 못 갔나요? 아니요, 사업성 있었지만 하고 싶었지만 그냥 박원순 시장이 안 돼, 안 해줄 거야, 돌아가 이랬죠. 그러고 해제까지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 나오는 곳들이라도 갈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었던 건데 지금 오 시장은 일단 해주겠다라는 스탠스죠. 그런데 이게 사업성 안 나오는 곳들을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 부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스탠스가 계속 규제인데 그러면 이 규제 속에서도 분명 목동이고 여의도고 이촌이고 걔네들도 다 힘들긴 해요. 규제가 너무 싫어. 그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막 그렇게 막 그냥 불바다로 갔다가 때려도 맞으면서라도 버티면서 그냥 막 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사업성 없어가지고 추진 동력도 없는데 지금 저기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불바다 들고서 버티고 있어.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갖다 제가 규제 전 폐지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폐지 안 하면 못 간다. 그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오 시장 공약 보면 서울시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시장만 놓고 보지만 많이들 광고하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 의회 구성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거의 7대3입니다. 약 7대3으로 갔다가 민주당 시의원이 80석, 국힘 시의원이 38석인가? 뭐 좀 헷갈리는데 그만큼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했어요. 그러면 오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들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겠죠? 이거 비유를 드려보도록 하자면 윤석열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엄청 많이 발표됐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발표를 해도 그러려니 해요. 뭐 돼야 말이죠.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여소야대 상태였잖아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발표하고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해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맞아요. 취득세 중과 이제 완화 방안, 종부세도 이제 원래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려 했었다가 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원래 3주택 중과도 다 없애는 게 목표였었다가 2주택 중과만 폐지하는 식으로 갖다가 살짝 후퇴.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국토교통부에서 폐지 방안이 공약으로 나왔어요. 공약이 아니라 아예 공식 국토교통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싫은데? 라고 하면 뭐 돼야 말이죠. 안 해주잖아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뭐 했냐라고 말들 많이 하지만
아니 발표는 했다니까요. 그게 안 돼서 말이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아무리 지원해 주려고 해도 결국은 지원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미 현황에서 잘 못 가는 데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면 조례 개정이든 조례 제정이든 아니면 예산 편성이든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시의회의 권한이거든요. 아니, 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 모아타운 신통기획 진짜 팍팍 지원해줘서 잘 됐어요. 이거 누구 공이에요? 오 시장 공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않지. 굳이 오 시장이 잘 안 돼야 다음 시장 민주당이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목 열심히 잡겠죠? 국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지켜보세요.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죠. 현상 유지는 되겠죠. 최소한 지금 있는 상황의 현상 유지는 되고 현 시점에 사업성 나오는 데들은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사업성 안 나오는 데들이 가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도 방관해. 오히려 규제만 더해. 시의회도 굳이 이러고 있어. 그럼 여기 지원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거란 것이죠. 그러면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 나오는 데들을 투자해야지 오 시장이 됐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꽃길만 열릴 거야 라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적인 그냥 막연한 비관론도 안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막연한 긍정론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관론자는 사실 투자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해피해. 그냥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그냥 뭘 사도 지산을 사든 지주택을 사든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주택도 성공하는 지주택 있잖아요. 우리 원수한테 추천하는 지주택이라고 했는데 원수가 나중에 전화 와. 고맙다 야. 내가 소고기 한번 살게. 야, 나 지금 30억 넘었다. 야, 내가 고기 한번 살게. 하면 이제 더 배 아프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적으로 낮아서 그렇지. 성공 사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데 일단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근데 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 혹은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가지고 해지를 할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맨날 이제 보는 게 있으니까 좀 안전한 쪽으로 확실한 대로 가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본인이 여기는 약간 느낌이 좋아. 터가 좋은 것 같아. 여기 추천해주는 부동산 사장님의 눈망울을 보니까 너무 맑고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본인 맘대로 하세요. 여기가 풍수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하세요. 제가 뭘 말린다고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면 분석을 해서 확률적으로 좀 높은 게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종합해보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있는 사업성으로 간다라고 했었으면 오 시장이 적어도 이제 발목은 안 잡을 거니까 진행은 할 건데 그냥 인허가 잘 추진하면서 움직일 만한 데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도 사업성 안 나와서 비리비리 하고 있는 데들이 단순히 오 시장 됐으니까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그냥 이제 신통 모아 무조건적으로 가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5선에 됐으니까 신통 2.0 가자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신통을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 모아는 좀 그렇다고 하니 신통을 열심히 찾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왜냐면 신통은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은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아서 신통을 열심히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모아타운도 저는 이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모아 나름이긴 한데 네. 그래도 모아는 좀 더 복잡하니까 논외로 일단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통은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당연히 사업성 이런 거 봐야겠죠? 신축 빌라 쪼기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이제 그런 신축 빌라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에 따라서 사업성 나오냐 안 나오냐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반대가 얼마나 되느냐 결국은 동일 75% 받아서 조합설립 해야 되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금 신통 선정된 곳들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막 밀어내기 식으로 갖다가 막 지정한 곳들 되게 많거든요. 저기가 되겠어 했었는데 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지정됐으면 다 끝난 거냐 라고 하기에는 서울시가 초반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지정들 했었어요. 막 이제 신통 선정 막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 전역에서 막 그냥 100군데 200군데 막 후보군 신청 막 접수돼도 그래도 이제 구별로 골고루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에서 많아야 2개 정도 지정해주고 이 와중에서
입장에서 지정하면 뭐하냐, 사업성 안 나오면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 있는 데들도 제끼고, 그래도 대지분 괜찮아서 사업성 나올 만한 데들 우선적으로 선정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면 다음번 이제 공모 때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수시 선정으로 바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될 만한 데들 하더니 갑자기 오시장의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지방선거 질 것 같아 하니까 막 신통모알에 남발을 해버립니다. 저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싶었었던 데들도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선정 왜 했을까요? 알지? 나 떨어지면 안녕이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빨간색들 있잖아요. 여기가 좋아요 라는 식으로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파란 데들 중에서도 반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압도적으로 정원호 표가 나와야 될 지역에서도 성동구라든지. 성동구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성동구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옥수, 금호, 성수 여기는 시뻘겋고요. 그리고 더 위쪽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동 기준은 이제 퍼런색으로 나와도 아파트 단지들은 또 빨갛게 나오고, 특히 신축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빌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정원호, 정확히는 이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는데, 빌라 표에서도 이제 오세훈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됐든 서대문구가 됐든 이런 데들 보다 봤을 때 민주당 표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도 보니까 민주당 6, 국힘 4, 아니면 어디는 뭐 55대 45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아슬아슬하게 된 건데, 빌라 소유자들 중에서도 오세훈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표를 던진 거였었는데, 근데 그러면 일단은 오세훈이 됐어. 그러면 신통 선정된 곳들은 다 살아남느냐 라고 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판에 막 남발을 했잖아요. 그 수많은 신통 선정 지역들 중에서 지금도 주민 반대 심한 데들 많거든요. 얘네들이 잘 갈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 거고, 이미 쪼개기 많이 돼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사업성이 나오는지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런 기본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오세훈 임기 이제 앞으로 몇 년이죠? 4년. 4년입니다. 4년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제가 이전에 저희 후랭이 TV 한번 나왔었을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될 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보니까, 그때 재개발 재건축이 다 끝나냐? 그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려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혹은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건축심의나 통합심의는 받은 곳들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시장이 괴롭히는 걸 할 수 있는 지위예요. 인허가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통합심의가 됐든 건축심의가 됐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시장 리스크는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그럼 구청장이 내주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받고 부정 신청하고, 이거는 조합과 조합원들끼리의 이제 싸움인 거예요. 감정평가가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분양가 너무 높다 안 높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막 그냥 조합과 조합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총회 통과가 됐다? 그럼 관리처분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관여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90년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왔었는데, 네. 박원순 10년의 그 트라우마가 워낙 강했어서, 그래서 진짜 박원순 시즌2가 되면 진짜 박살낼 만한 데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사업시행 인가 혹은 최소한 건축심의 난 곳들을 가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안전하다고, 실제로 저라면 그게 투자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오시장이 됐죠? 그럼 살아남았죠. 네. 살아남았는데 정확하게는 조합 설립 인가 안 데들은 일단은 한숨 돌렸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소장님 저희 지금 통합심의 접수했는데 어떡해요? 빨리 나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이런 얘기 했었지만, 지금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통합심의 난 데들도 되게 많았었지만 이번에 못 났다, 이제 접수했다 라고 하는 데들은 한숨 돌렸죠. 우리도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보통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2, 3년 정도 걸려요. 물론 그것도 큰 이변이 없을 때, 순조롭게 갔을 때 2, 3년인데 지금 4년 남았으니까 4년 안에는 뭐 죽었다 깨어 통합심의 뭐 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속 편하죠.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난 데들은 무조건적으로 살아남았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신통선정지들은 다 잘 가느냐? 우리가 이제 정답 나옵니다. 4년 뒤에는 오시장 임기가 끝나요. 네. 이제 3연임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왜냐면 원래는 3연임인데 이게 그 전에 2선 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박원순 지난 다음에 다시 내리 3선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울시장 못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선으로 넘어가겠죠. 지금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국힘에서 공천 5시장 안 해줬다고 가정해볼게요. 특정 후보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딴 사람이 나왔어. 정원호가 됐겠죠 그러면? 5시장의 맨파워, 현직 프리미엄, 재개발 재건축의 투표들 이런 게 나왔었으니까 5시장이 전 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득표 결과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진짜 미미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간신히 된 거예요. 그러면 5시장이 만약에 떨어지고 다음 후보가 뭐 돌풍을 일으킬 만한 누가 나올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런 센세이션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서울시 민주당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현직 시장 프리미엄 달고 있는데도 간신히 지는 줄 알았다가 이겼는데 네. 다음 시장이 누가 되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4년 뒤에 후랭이 TV 나와서 지금 통합심이 난데들 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똑같이 할 거예요. 와. 안 그래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업성, 그러니까 제가 사업성 있는 데들이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 따져야 된다는 얘기 똑같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4년 연장됐을 뿐이에요. 그럼 4년 안에 통합심의, 건축심의 받아야 돼요. 이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통은, 그런 주어설의 난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신통 선정만 된 곳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잘 따져봐야 돼요.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신속통합계획 첫 지정이 언제였었냐? 2021년도였습니다. 2021년도에 신속통합계획 처음으로 지정했고요. 2022년도에 또 2차 공모에서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도 1차 공모 발표가 2022년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 하반기에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수시 공모로, 수시 접수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멋대로 그냥 막 발표들을 해왔었는데 2021년도에 발표한 곳들도 지금 주어슬립 인가가 다 안 났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1, 2년 만에 해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1, 2년이 뭐예요? 빨라야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그때 됐어요. 지금 4년 걸린 데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2021년도에 첫 지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후보지 선정을 그때 처음 했잖아요. 지금 2026년도죠? 5년 지났어요?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원호랑 오세훈이랑 TV 토론할 때 저는 그거 다 시청했었었는데 정원호 후보가 그렇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신통기획 뭐 된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거 박원순 10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맞받아쳤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정답도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박원순 10년 동안 다 막은 것 때문에 지금 공급 없는 거는 팩트. 근데 신통으로 선정한 데들이 뭐 안 된 것도 팩트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업체 그 관계자분들 제가 물어보면 일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눈코 뜰 새가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일감이 몰려가지고 그냥 서울시가 얘도 해주세요, 얘도 해주세요, 얘도 해주세요 그냥 막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력은 한정적인데 그게 뭐 다 해달래. 뭐 어떻게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은 1, 2년 만에 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상적이었다면. 근데 막 일감이 한꺼번에 막 그냥 수십 개씩 막 무슨 100여 개, 200개를 막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로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다 보니까 막 이제 1차 공모 한 대들, 2차 공모 한 대들 이게 보니까 이제 와서 정비구역 지정돼서 이제 와서 동요를 걷고 있는 데들이 있고 아직도 연락 공고 중인 데도 있고 그냥 엉망진창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야 신통 처음에 이제 선정된 곳들 중에서 동요를 빠르게 정비구역 공람공고 끝나고서 지정되고 나야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이제 동의서를 거둘 수 있거든요. 이제야 빠른 데들이 이제 한 1년 사이에 하나둘씩 주어슬립 인가가 나고 있어요. 5년 만에 주어슬립 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막 신속하지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게 신통기획이 아니라 진통기획이란 말들도 하잖아요.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 게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업계에서 너무 최고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불평 불만도 많긴 해요. 막상 말처럼 빠르지 않다. 자꾸 막 기부 체납 강요하고 특정 시설물 강요하고 한강뷰 임대 강요하고 소셜믹스, 공공기업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 시장이 최선이라고 해서 찍는 거라기보다도 정원호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즌2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최선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느낌으로 정원호보다는 오세훈이 낫다라고 하면서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된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나마 살아남은 데들은
제대로 된 곳들이 어디냐? 정비구역 지정 이미 된 곳들.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은 조합 설립하는데 진짜 빠른 데들은 진짜 뭐 몇 달 만에 75%다 모아가지고 간 곳도 있긴 하거든요. 없진 않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보다 보면 동의율 모으는데 5년, 10년 걸리는 데들도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율을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느냐. 조합설 인가가 낮다 쳐요. 낮다 쳐도 통합심의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년 안에. 이제 4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게 조합 설립하고 어쨌든 보통 2, 3년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1년 만에 통합심의 난 곳도 있긴 해요. 주었을 인가로부터. 그러니까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속도전으로 간다. 일단 서울시가 요구하는 거 오케이 그래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적당히 줄게 하면서 일단은 나야 돼 라고 하면 불가능은 아닌 스케줄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정원호가 될 거 대비했었을 때는 이제 사업시인가 난 곳들을 보다가 지금 이제 주었을 난 데들까지는 세이프. 앞에까지. 그러면 이제 신통 초기 지역들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지금 초반에 선정된 곳들 1차, 2차 걔네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은 됐거든요. 얘네들까지는 시간상 4년 안에 얘네들 중에서도 못 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특정 구역을 얘기하긴 뭐한데 지금 정비구역 공람공고 떴지만 그 주민들 내부에서도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던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여전히 반대한다거나 단합이 잘 안 되는 구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 가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일단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주민들끼리 단결만 잘 되면 또 잘 갈 가능성들은 높죠. 그리고 또 초반에 지었으니까 쪼개기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다가 자른 것들도 있고 어느 정도 동의나 반대 적은 데들을 초반에는 좀 골라서 선정했거든요. 그런 데들까지가 이제 리스트업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그 뒤에 된 곳들은 좀 따져보긴 하겠지만 정비구역 지정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것도 그러면 임기 기간 내에서 앞단에서 그나마 단 곳들은 괜찮을 건데 점점점 뒤쪽에서 이제 막 오세훈 서울시장 되기 직전에 막 4월, 5월에 밀어내기 식으로 신통 모아 선정된 곳들 그 어영부영하다가 정비구역 지정되는 데만 솔직히 4년까지는 안 걸린다 가정해도 예를 들어서 진짜 서울시가 빨리빨리 해줘서 2년 만에 냈다 쳐도 네. 그건 남은 2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받고 이제 통합심의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슬아슬하죠. 이 와중에 조합설 동의율 75% 달성하려고 하면 지금 신축 빌라 소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성 때문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보니까 무슨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신축 빌라 소유자고 이러면 그냥 신축 빌라 업자가 그냥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그냥 플랜카드만 걸고 조감도만 GPT 돌려서 그냥 깔아놓고 GPT. 그래 놓고 그냥 막 여기 해요라고 했다가 자기는 빌라 다 팔고 그냥 자기는 떠나가고 추진주택 그냥 유야무야 되고 일단은 운 좋게 선정은 됐는데 뭐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고 그런 데들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합 잘 돼서 빠른 데들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시간들을 보면 아슬아슬하다. 여기만 봐도 아슬아슬한데 이제 와서 신통 모아 접수하려는 데들은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4년 안에? 아니요. 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임기 4년 안에 신통기획 추가 지정, 모아타운 추가 지정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정되고 끝이 아니잖아요. 정비기획 수립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합 설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년 안에 조합 설립 자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퀘스천인데 조합 설립을 하면 뭐예요? 제가 분명 4년 뒤에 후랭이 TV에 와서 지금 사업시인가 받은 데들이 또 살아남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또 이제 지방선거랑 대선이랑 동시에 열릴 거거든요. 2030년도잖아요. 2030년도면 지방선거랑 이제 대선이랑 동시에 치러져요. 그러면 모든 이슈가 오히려 지방선거 이슈로 가기보다도 그냥 당이론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대선 때 우리가 공약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로 보고 당을 보고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이러잖아요. 그냥 전 국민이 반으로 갖다 쫙 쪼개져가지고 야 너 일찍이냐 너 일찍이냐 이러고 있잖아요. 씨, 너 이거 스타벅스 너 이러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제가 산 거 아닙니다. 후랭이님께서 사서 줬습니다. 왜냐면 박사님하고 꼭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그때 가서도
저 또 멸공한다 뭐다 이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스벅 가지고 시위하고 뭐고 스벅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사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사실 그때 인물 보고 뽑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시만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은 오세훈이 됐지만 구청장은 민주당이 압승했고요. 맞습니다. 시의원도 거의 7대3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오세훈의 맨파워로 간신이 된 거지 전반적인 득표는 민주당 표가 더 많았다라고 보는 게 합당해요. 근데 오 시장 이 지방선거도 서울시가 그렇게 이슈가 됐고 정원호가 프로 도망러 우리 막 그거 나왔잖아요. 유명한 짤 토론 회피일지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성동구 토박이로서 정원호 후보가 그렇게 말을 못할 줄은 잘 몰랐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부각이 돼도 그런데 우리 대선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면 사실 거의 대선이 휩쓸려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때 가서 물론 4년 뒤에도 누가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모르죠. 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잔혹사 열려서 노무현 때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해가지고 정권 바뀌고 문재인 때도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정권 바뀌고 이재명 각하께서도 말 잘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아주 성공적으로 하셔서 정권을 유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양극화가 너무나도 많이 되고 서민들이 막 다 쫓겨나가고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월세 너무 힘들어요 각하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 정권이 바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막 다 밀려나가고 경기도로 밀려나가고 근데 대통령은 경기도민도 대통령 한 표 나거든요. 밀려나가도 빨간 버스 타면서 대통령을 향해 한 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대세론으로 아마 갈 건데 지금 우리가 시장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보지 부총장 공약 봐요? 몰라요.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시의원 몰라요. 구의원도 몰라요. 그냥 당 보고 뽑습니다. 근데 대선까지 겹치게 되면 그때 그냥 이슈로 휩쓸릴 거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건데 그 인물 인지도 쌓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째 무섭다 4년 후가. 네, 4년 뒤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통 접수해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해 줄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또 열심히 신통 모아 뿌리겠죠? 뿌리겠지만 걔가 싹을 피울 수 있을지는 4년 뒤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또 제발 눈물 모아 타운이 되지 않게 얘기하려면 이거 현실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통합심의까지 넣어놓는 정도 임기네 이번 4년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야죠. 나야 좀 그쵸. 안심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아니 통합심의 넣었어요. 리틀 박원순이 시장이 됐어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니 있는 것도 해제하신 분인데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리틀 박원순은 안 와야 되는 건데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투자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막연한 긍정론도 문제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살아남은 데들에 대한 이제 살았다 한 데들이 있죠. 주어소리 난 데들 살아남았고 신통 초기에 조금 된 데들 중에서 정비구 이제 진영되고 이제 막 조합설립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데들까지는 살아남은 것 같고 뭐 걔네들도 100%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살 것 같고 지금 이제 정비구역 공란공고 얼마 안 남은 데들 걔네들까지도 어떻게 잘하면 그런데 이제 막 선정된 곳들 걔네들부터는 조금 세야 하긴 한데 그 걔네들 중에서도 다는 못 가겠지만 살아남는 데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단합 잘 되고 사업성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은 잘 갈 수 있으니까 지역 잘 분석하시면서 가시고 근데 이제 놓겠다라고 하는 데들은 4년 안에 통합심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이미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앞에서 오 시장 임기 기간 내에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뭐 됐어요? 안 됐잖아요. 통합심이 갈 수 있을까? 통과가 날 수 있을까? 이거 현실적으로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박사님하고 7월 18일 날 네.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살롱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박사님이 준비하신 강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려고 하시는지요? 우리 이제 오세훈 시대 살아남는 정비서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어디가 살아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체크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를 보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어디? 아, 그래서 어디가 살아남는지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고정 채팅에다가 넣어놓고 고정 댓글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김재경 박사님 강의 7월 18일 한번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잘 되기 위한 지원들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각성해서 사업성 팍팍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아니 지원까지는 안 바래도 발목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하고, 투기거래지구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컨소제 없애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 의회 위원님들도 사실 어떻게 따지면 본인 지역구잖아요. 지역구에서도 정비사업 소유자들이 이제 본인 유권자기도 할 텐데, 좀 대승적으로 우리가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의 바람. 하지만 항상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항상 현실적으로. 왜냐면 저희도 박원순 때 당해본 것들이 있던 것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잘 해주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막판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막 해줬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시 자문회의도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네. 이게 작년부터 불러주셨거든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갑자기 불러줘서 제가 막 서울시를 상대로 쓴소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똑바로 하라고. 잘 듣던가요? 저는 너무 제가 막 뭐라 하니까 다음에 안 불러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그 두세 달에 한 번씩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원호가 되면 안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가 오세훈 시장이 됐죠. 그러니까 계속 불러줄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도 선거 전에 사실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지금 뭐 그냥 초조하니까 그렇게 했었지, 이게 선거 끝났다고 또 안 불러줄지는 가봐야겠지만, 계속적으로 불러주면 저는 저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 서울시를 상대로도 항상 쓴소리는 하거든요. 제대로 가야 되는 사항들, 지금 갈 만한 데들도 막 한강뷰 임대가 말이 됩니까? 약간 말도 안 되죠. 이런 사항들 때문에 못 가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활동할 테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저만 목소리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 우리 좀 현실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 잘 하셔서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 투미TV도 이제 17만 곧 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이번 주에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이제 김재영 박사 유료 멤버십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채널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카톡 답변들도 해줍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그것도 네. 넣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자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캄다운돼 있으시네요. 더 조심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전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제 진짜 환호를 하는 데들이 있고, 근데 항상 반대로 정원호가 된다 해가지고 다 죽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사업시 인가난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들은 정원호가 되는 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전에는 똑같은 지역에서도 금액대별로 다 다른데 앞라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살아남은 데들이 가격이 쫙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 희소해지니까. 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긴 한데, 그 어느 부동산 전문가분께서 이제 막 카톡방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반포 카톡방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떴었을 때 우와 하면서 축포가 울려 퍼졌대요. 정원호 된다. 왜 그러냐? 압구정 박살난다고. 아, 이 정도 돼야 반포를 사는구나. 똑똑하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물론 반포 투표 결과를 보면 오세훈이 압도적입니다. 나도 오세훈을 찍긴 했지만 내가 차마 정원호는 안 뽑았지만, 그래서 정원호가 되는 게 내 집값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반포가 워낙 잘 나가지만 압구정이 재건축 완료되면 압구정이 대장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구정이 막 그냥 지지부진해지면 반포가 더 독보적으로 쫙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와 하다가 다음날 조용 이었다고 하는데, 거꾸로 저도 이제 이런 강연들, 그 전에 제가 사업시 인간안대리 안전해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강연 끝나고서 누가 조용했어요. 소장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오늘 강연도 잘 들었고 제가 사업시 인간안 거 샀는데요, 잘 사셨어요 라고 했는데, 소장님 근데 그건 정원호가 되면
재집값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제가 차마 전곡이 찔려가지고 맞는 말이긴 해요 라고 하면서도 차마 그러니까 정원호 찍으세요란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비사업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업시행과 난 곳만 살아남으면 앞에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지금은 금액에 따라 선택지가 쫙 있지만 얘네 다 죽으면 얘네가 쫙 뛰는 거잖아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된다라는 게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 집값만 보면 그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막상 윤석열 대통령 때 집값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각각해서 집값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을 내가 누굴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 각하가 되신 게 내 집값에는 플러스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 지지 성향이랑 집값이랑 또 그 후보가 꼭 일맥상통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년 뒤에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건데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죽는 것도 아니다. 냉정하게 이거를 갈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들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묻지마 투자, 가지화가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곳들을 잘 투자하자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살아남을 곳 알고 싶으신 분들은 7월 18일 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